예, 5월 9일 수요일 천고마비의 계절입니다. 밤새 비가 내렸습니다. 자고 일어나니 하늘이 맑고 햇살이 눈이 부시게 밝았습니다. 가슴에 담고 있는 우울함과 힘듦을 던져버리고 청명한 하늘처럼 맹목하게 사람 사는 이야기 맑게 시작하겠습니다. 네, 날씨가 아주 쾌청해요. 맑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내시고 계신지. 예. 버스를 타고 오다 보니까 그 물리치료사들이 요 앞에 보건복지부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어요. 한의사들이 물리치료하는 것이 자격증이 없어서 안 된다고, 자신들이 자격증이 있는 자신들이 물리치료를 해야 된다고 집회를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익단체들의 자기 권리 애쓰는 거 뭐 옳은 거겠죠. 원만하게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수염을 깔끔히 못 깎아서 죄송합니다. 토요일쯤에 연결신이 있어가지고 촬영하는 게 수염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깎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지금 신문과 TV 뭐 여러 가지 언론 매체에서 나주 어린이 성폭행 사건으로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이 정부는 사후 약방문,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외양만 요란하게 떠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또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잠잠해지겠죠. 매스미디어의 역할이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해 아동의 일거수일투족을 낱낱이 보도하는 것이 언론이 해야 할 일인지 깊이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아이의 몸 상태가 어쩌고 무엇을 다시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인지, 사실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것에 대한 질책, 정부의 무대응과 사건이 일어나면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이런 관료들의 현 정부의 질책을 가해야 할 언론이 그저 가십거리에만 혈안이 돼서 떠들고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몇 달 전 수원에서 한 여성이 112에 긴급 구조 요청을 했으나 경찰은 그것을 듣고만 있었고 죽음을 공포해서 7분 동안이나 핸드폰이 켜져 있는데도 경찰은 그저 한 가정의 싸움으로만 치부하고 결국에는 시신까지 훼손되는 상황에 이르게 만든 것이 경찰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면 요란하게 떠들어대고 현 시점에서 가장 이슈 있는 일들은 수면화로 가라앉고 해서 주가 무엇인지 잊게 만드는 언론들. 박근혜 씨가 또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나주 어린 사건으로 성범죄자들에게 사형을 가해야 한다. 기자 인터뷰 질문에서 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김영삼 정권 이후에 15년 이상을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나라로, 잠정적으로 사형이 폐지된 나라로 엠네스티인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사형 제도가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한나라의 대권 후보라고 하는 박근혜 씨가 자신의 아버지 유신 정권 시절에 아버지 박정희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사형시키고, 특히 인혁당 사건을 만들어서 무고한 사람들을 선고 하루도 안 지나서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시신을 화장시키는, 결국은 한구로 화장 못 시켰죠.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또 안 일어나라는 법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형 제도는 아주 심사숙고해야 되고, 한 인간의 목숨을 좌지우지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긴 안목으로 멀리 내다보는 그런 정치, 그런 생각들, 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말바꾸문하는 박근혜 씨는 좀 정신 좀 차리시고,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대권 후보로, 그래서 대권에서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우리는 후손에 얼마나 미안하고 죄를 지는 거겠습니까? 좀 더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더 이상 이런 아픔이 없도록 우리가 이번 12월 19일 날 대선 때 선거를 좀 잘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언제까지 속임수로 승리만을 외치는 이 박근혜 씨, 빨갱이라 외쳤던 빨간색을 자신들이 쓰고 그것이 당연히 자신들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빨갱이 같은 박근혜 씨, 그냥 놔둬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겉으로는 유하고 속으로는 칼을 갈면서 반드시 2012년 12월 19일 날 주위 분들한테 선거 투표 잘하라고 독려를 하고, 야권 단일화된 분이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그 전부터 열심히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나주 어린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너무도 많은 일이 일어났어요. 나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어린이 성폭행이 일어나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처하는 것이 결국은 무엇이냐면 검문 검색을 강화하겠다. 이 마음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검문 검색으로 강화할 수 있는지, 물론 가방에 비디오 테이프 이런 걸 검문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걸 들고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리고 이 성범죄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나 지금 해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어느 정도의 우발적인 것도 있고 치밀한 계획이 있다고 하더라도 증거가 없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경찰 국가를 다시 만들려고 하는
그래서 검문 검색을 강화하겠다. 근본적인 원인은 없애야 되는데 황우여 원내대표인가요? 대표인가? 이 사람은 그랬죠. 결혼을 많이 시켜야 된다. 그 한나라당 시절에 한 국회의원이었던 사람이 김영태라고 하나요? 포항에. 이분은 결혼을 안 해서 제수 씨를 성폭행했는지 의문이 안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새누리당 출신, 한나라당 출신 사람들에서 성희롱, 성폭행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감쌌어요. 제 식구 감싸기 위해서. 그런 생나라당 이런 당인데 우리는 그 당에 또 속고 있어요. 우리 우매한 국민들은 속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깨어있는 우리들이 좀 알려야 되고 더 힘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이 어린아이들의 목숨을, 그리고 이 어린아이들의 상처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좀 더 책임 있는 그런 사람을 내세워서 책임 있는 사람이 좀 더 올바르게 정책을 펼쳐야 될 것 같습니다. 검문 검색이 다가 아닙니다. CCTV가 다가 아닙니다. 전화 제대로 받고 제대로 순찰하고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노래 하나 들을까요? 꿈에 어제 꿈에 보았던 이름을 너를 나는 못 잊어 본 적도 없고 이름도 모르는 지난 꿈 스쳐간 여인이여 이 밤에 곰곰이 생각해보니 어디선가 본 듯한 바로 그 모습 떠오르는 모습 잊었었던 사람 어느 해 만났던 여인이여 어느 가을 만났던 사람이여 난 눈을 뜨면 꿈에서 깰까봐 나는 못 뜨고 그대를 보네 물거품처럼 깨져버린 내 꿈이여 오늘 밤에 그대
네, 반갑습니다, 해멜버님. 모처럼 꿈에 들으니까 좀, 좋으네요. 예. 날씨가 너무 좋아서 밖으로 막 뛰쳐나가고 싶죠? 뭐 나가보세요. 나가서 뭐 그동안 막 우중충했고 비도 많이 왔고 해서 어쨌든 밖에 나가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맑은 날씨에 사실은 농부들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세요. 비 때문에 아니면 태풍 때문에 낙과된 과일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시는데, 여기 또 한 분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시죠. 이전 통합진보당 대표가 대권 후보로 나온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전 개인적으로 당연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오늘 아침 경향신문에 노회찬 의원과 박원석 의원의 말이 실렸는데 좀 답답한데요. 이제 좀 그만 잊혀둬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집요함을 새누리당과 싸울 때 좀 써먹지.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진보에 대해서도 좀 잘 모르지만 진보는 계속 앞으로 나가면서 분열하는 것인지, 진보라는 것이 어제까지 동지를 깔아뭉기면서 나가는 것인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 아주 절대절명의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불과 한 3개월, 90, 11, 4개월, 약 3개월 반 정도 남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진보들끼리 상처 못 내서 안달하면서 지지고 볶고 있습니다. 여기에 박원석 의원도 합세를 해서 이상한 말을 짓거리고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만 좀 덮어주시고 대권을 위해서, 그리고 새누리당에 더 이상 집권을 못하기 위해서 좀 화합하고 단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누리당은 성폭행자 뭐 이런 사람, 아주 나쁜 짓들을 다 했던 사람들도 우리가 남이가라는 말로 다 감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진보당에 했던 형태가 뭐 이것이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전에 민주노총에서 했던 일들, 관례적으로 있었던 일들을 갖고 이렇게 오랫동안 계속 끄집어내서 다들 잊혀지고 있는데, 다시 끄집어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이렇게 계속된다면 이제 유권자들은 결국 실망을 해서 그놈이 그놈이다라는 식으로 또 그냥 그래도 해본 놈이 낫다는 식으로 새누리당에 선거 투표를 할 겁니다. 이렇게 놔둘 건지, 그래서 진보라고 하는 당신들이 얻을 거에 무엇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질질 끌고 갈 거며, 이게 대선 끝날 12월 19일까지 끌고 갈 것인지, 그리고 탈당한다고요? 분당하시겠다고. 탈당을 하면 의원직을 상실하니까 남아서 싸우시겠다고. 한번 싸워보시죠. 그래서 얻는 게 무엇입니까? 더 큰 상처와 건널 수 없는 큰 강을 건넌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좀 더 보듬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함께 싸워야 합니다. 다시는 저런 악한 무리들한테 우리가 대권을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정권을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제발 대의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이익보다는 우리들의 이익을 좀 생각해 주시고, 좀 더 큰 것을 위해서 좀 분열하지 않는 그런 진보 정치를 할 수 있게끔 좀 해줘야 되겠습니다. 지금 가장 여기에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결국은 새누리당 박근혜 씨입니다. 박근혜가 가장 이익을 볼 것인데, 왜 거기에 같이 뇌화부동해서 그렇게 긴 세월 동안 보수 언론이라는 조중동 찌라시들과 같이 뇌화부동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분당한다든지 탈당하게 되면 이제 진보 정치는 제가 볼 때 한동안 최후 4년, 8년
끝입니다. 없습니다. 왜냐면 저 같은 사람이 마음을 떠나는데 저 같은 사람이 마음이 떠나면 저보다 좀 덜한 사람들은 다 떠납니다. 정치에 무관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보수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것은 결국 당신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당하려고 하는 사람들, 탈당하려고 하는 사람들. 전 유시민 전 대표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옛날에 합당할 때 이런 상황을 예측해서 누차 물어봤다고 합니다. 저는 참고로 통합진보당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당이 없어요. 네, 전 개인적인 생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분당은 없다고, 탈당은 없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신의를 저버리고 그런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무마하고 수습하려고 하지 않고 반대편으로 서서 계속 흠집내기라고 까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신의를 저버리고 탈당을 하신다면 개인적으로 성공할 수 있겠죠. 그로 인해서 많은 진보 진영들은 상처받고 더 이상 단결할 수 있는 힘이 사그러지는 거죠. 그런 것까지 다 책임질 수 있다면 전 국민 참여당 사람 데리고 탈당하십시오. 누구도 말리지 않을 겁니다. 혼자는 성공할 수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상처 때문에 헤어날 수가 없을 겁니다. 저는 정신 좀 똑바로 차리시고 탈당과 분당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덮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잊었어요. 국민들 잊고 있어요. 그리고 강기갑 대표님한테도 이제 그만 진정하시고 왜 자기 식구들을 못 잡아먹어서 이렇게 안달인지 모르겠어요. 그 힘으로 그 여력으로 새누리당이지 못하고 있는 걸 좀 싸우세요. 대한민국에서 계속적으로 한대짬을 자고 있는 쌍용 자동차 문제 좀 해결해 주시고 재능교육 해결해 주시고 좀 하세요. 그런데 좀 에너지를 쓰십시오. 저는 당도 없고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진심으로는 충고를 드립니다. 그만들 싸우시고 서로 용서하고 보듬어 주십시오. 대권 얼마 안 남았습니다. 3개월 좀 더 남았습니다. 대권에서 우리 야권이 승리하냐 마느냐는 아마 이 통합진보당의 탈당을 하느냐 분당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옳은 생각을 가지시고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권투를 빌겠습니다. 새파란 잔디 위에 누워 그 높은 하늘을 보면 두둥실 떠가는 구름 한 점은 내 작은 마음이여라.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산기슭 외딴 그늘에 이름도 없이 피어있는 꽃 내 작은 기쁨이여라.
네. 아무튼 우리가 살다 보면서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배려하고 인내하고 그다음에 그쪽 편에 상대편에 서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저는 한 20년 이상 세이코 드라마를 하면서 이중자와 그리고 이중자를 역할을 해보고 그다음에 상대편에 대해서 그런 것을 많이 생각해 봤는데 결국 우리가 모든 것이 내 마음 같지 않고 내 입장으로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다 보니까 트러블이 있고 싸우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저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저 사람은 어떤 생각으로 지금 이 상황을 대처하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래서 제3자 입장으로서 아니면 상대편 입장으로서 생각하게 되면 해결을 못할 일은 없다고 봅니다. 저야 뭐 가방끈이 짧아서 학문적 지식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제 삶의 경험으로 보면 객관적인 제3자 입장으로 들어봤을 때 나도 한 발 떨어져서 지켜봤을 때 문제는 되게 생각보다 많이 쉽게 해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는 제 입장도 중요하지만 상대 입장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사람으로 계속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좀 그런 식으로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 생각해요. 우리가 이 세상은 나 혼자 물론 내가 가장 중요한 소구주이긴 하지만 나 혼자 살 수 없다고 생각하고 누군가 내가 모르는 그 불특정 다수에 의해서 나는 이렇게 행복을 누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 충분히 통합진보당 사건도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충분히 다 해서 대권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큰 마음으로 우리가 사실 죽을 죄를 졌어도 용서를 해야 되는데 별거 얼마 큰 죽을 죄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용서를 못하고 싸우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이런 거죠.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이런 거, 강정마을, 쌍용자동차, 재능교육, 유성기업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같이 연대하고 싸워서 자본과 자기만 배부르겠다고 하는 사람들과 싸워서 이겨내야 되죠.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대우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데 결국은 그것을 위해서 최종의 목표를 위해서 싸우는 것인데 결국은 우리끼리 서로가 못 잡아서 안 달래는 자리 차지하기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좀 더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대책위 한번 전화를 걸어봐서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다리 수술 때문에 통화를 못했었는데요. 한번 오늘 전화 연결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대책위 분입니다. 연락을 안 해서 당황하실 수도 있어요. 병원에서 안 나오셨나? 나오셨을 텐데. 전화를 안 받네요. 그래요. 그러면 다른 분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이 지금 위급한 상황인가요? 좀 전화를 다 안 받으시네. 지금 계속 헬기가 뜨고 막 이래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는 상황인데 전화를 안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다르게 강정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한번 다시 연락을 하도록 하고요. 아유, 강정이 지금 전화번호를 수록을 안 했네요. 잠깐만요.
그러면 고 장준하 선생님 의문사 진상위에서 활동했고, 김은중이 의문사 진상위에서 활동하고 좀 책도 냈고, 현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 고상만 씨랑 한번 전화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제가 아는 사람이라 그냥 전화번호도 수록을 안 해놨네요. 그냥 죄송합니다. 전화번호를 여기서 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다 적었는데 그게 딴 데로 갔나요? 전화번호를 제가 분명히 적었는데, 아무튼 죄송합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민중의 소리 맹보하게 사람 사는 이야기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셨죠? 예. 네. 방송하는 건가요? 예, 생방송입니다, 지금. 예, 방송 중이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예, 방송 중입니다. 예. 그래요. 예. 전화 받기 괜찮죠? 예, 말씀하십시오. 예. 지금 장준하 의문사 진상위에서 옛날에 활동하셨잖아요. 예. 네, 근데 지금 팀장으로 일했습니다. 네, 거기서 그 장준하 선생님이 이제 묘지 이장을 하면서 유골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두개골이 함몰된 것이 발견됐어요. 이것은 완전히 타살이라는 결정적 증거인데, 그때 당시 조사했던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이제 2003년부터 2004년까지 네. 대통령 소속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2기에서 장준하 선생의 조사 팀장으로 이제 이 사건을 담당했었고요. 네. 그리고 당시에 이제 유족으로부터 이제 이 사건 진정을 받아서 당시 그 현장에서 장준하 선생의 사고를 목격했다고 하는 김용환 씨 등을 상대로 네. 한 15번 이상 조사를 했고, 관련 참고인을 한 300여 명 정도 와 같이 이제 이 사건을 조사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이 김용환 씨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예, 김용환 씨 살아있고요. 네. 그분이 연세가 36년생이세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며칠 전에 동아일보에서 그분 살아있는 모습을 사진을 찍기도 하고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면담도 하고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네. 먼저 정권영의 시사작인가 어디서 제가 좀 글을 좀 봤는데요. 저 대담한 거를. 거기에 보면 이 김용환 씨가 처음에 같이 국회의원 선거에 동참했다가 자원봉사로 돌연 한 4년 동안 없어졌다가 등산하는 당일날 나타났다고 해요. 예. 네. 김용환 씨는 이제 처음 장준하 선생과 만나게 된 게 1967년도에 장준하 선생이 7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했어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갑자기 찾아와서 자원봉사를 하겠다라고 이제 오신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오셨을 때 사실은 이제 이분이 그 이전까지 일정한 직업이 없으셨어요. 네. 일정한 직업이 없이 이제 쭉 계셨는데 요 근래 동아일보에서는 그분이 마치 교직에 있다가 선생님으로 활동하다가 이제 사표 내고 와서 자원봉사한 것처럼 막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건 다 사실이 아니고요. 네. 일정한 직업이 없던 중에 이제 갑자기 찾아오셔서 한 4년간 있었고, 원래 저희가 조사해서 밝혀내기 전까지 그분은 자기가 단 한 번도 장준하 선생을 떠난 사실이 없다. 계속 같이 있었고 그러다가 그날 산행을 간 거다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주장했는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그분이 1971년도 이후서부터 75년 사이에 근무할 곳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장준하 선생이 선거에서 낙선하고 나서 지구당 사무실도 없어졌고 또 형편이 매우 어려져서 단칸방으로 이사를 갔기 때문에 그분이 사무를 볼 수 있는 곳이 없었는데 어디서 일했다는 거냐는 걸 끝까지 추궁하니까 그제서야 사실은 내가 그때 일하지 않고 떠났다라는 얘기를 번복했죠. 하여간 그래서 그분이
행동이나 그 행적이 상당히 많이 좀 의아스러웠는데 저희한테 정확하게 무엇을 어떻게 했다고 하는 진실을 밝힌 사실이 없어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네, 저는 그 상황을 좀 의문이 가는 게 장준하 선생님이 그 포천 맞죠? 예. 거기 포천 약사봉을 갔는데 다른 사람들 30여 명이 같이 갔다가 41명이 같이 갔어요. 41명이요? 호리한 두 사람만 산행을 했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의문이고, 그렇다면 그만큼 이 김용환 씨와 신뢰가 있는 건지, 물론 계속 있다 4년 동안 나타났어요. 김용환 씨의 신뢰가 있는 게 아니라 장준하 선생이 산 쪽으로 올라가면서 내가 잠깐 산을 둘러보고 올 테니 그 사이에 밥을 해놓으라고 그 일행 중인 한 명인 김일호 씨에게 얘기를 하고 갔는데 그 후에 김용환 씨가 일방적으로 따라간 겁니다, 혼자. 그러니까 우리가 두 사람이 손 붙잡고 같이 산으로 간 게 아니고. 손 붙잡고 간 거겠죠. 장준하 그러니까 그런 신뢰 관계가 있어서 뭐 단둘만 간 게 아니라 장준하 선생이 혼자 산행을 갔는데 이를 일방적으로 김용환 씨가 뒤쫓아서 올라간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올라갔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자꾸 사람들은 산행을 했다라고 이제 단정적으로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저희 조사 결과에 의하면 장준하 선생은 당일 산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우리는 결론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이제 장준하 선생은 사망했고 유일한 목격자라고 하는 이분만 남아 있는데 이분이 산행 코스를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설명한 적이 없어요. 어느 산으로 어떻게 올라갔다라고 하는 걸 설명한 바도 없고 또 그분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으로 산행을 하려면 적어도 1시간 반 이상이 소요돼야 되는데 그 김용환 씨의 주장이나 저희가 조사한 결론에 의하면 불과 3, 40분밖에 안 돼요, 시간이. 그래서 그 사람이 얘기하는 바와 같은 산행은 아예 없었다, 이렇게 저희는 결론 내렸는데 이 같은 우리의 결론은 우리만의 자체 판단이 아니고요. 75년도에 장준하 선생이 사망하고 이 사건을 당시 의정부지청 서돈양 검사가 담당했었는데 그 서돈양 검사를 저희가 불러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당시 산행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조사했는지를 물어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자기도 당일 산행이 없었다라고 판단한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 이유는 마찬가지하고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시간상 그렇게 산행을 할 수가 없다고 봐서 자기도 산행을 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했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보는 의문점은, 저는 이제 97년도 8년도일 때 그 장준하 선생님 그 추모하러 모주도 가봤고, 그 다음에 약사봉도 갔다 왔습니다. 갔는데 거기가 뭐 떨어져서 이렇게 실족해서 할 정도는 아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양쪽 겨드랑이에 멍이 잡혔잖아요. 그리고 머리에 좀 찢어지 5cm 정도, 7cm인가 정도 찢어졌고, 그러면 만약에 아닙니다.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우리 맹 선생님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사실은 이제 장준하 사건에 대한 세 가지 견해가 있어요. 바라보는. 하나는 유족의 견해가 있고, 하나는 했더라 카더라라고 하는 전해 들은 사람들의 시각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조사관으로서 이 사건을 직접 조사했던 제가 보는 사건의 시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겨드랑이에 뭐가 잡혔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요? 그런 자국 없고요. 아주 깨끗합니다. 아주 깨끗하고 뭐 다른데 이런 게 없고, 팔에 약간 긁힌 흔적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엉덩이하고 이제 뭐 이런데 이제 주사바늘 자국이 선명하게 삼각형으로 찍혀 있는 거. 그리고 또 머리 부분에서는 사실 사진상으로는 그 상처 부위가 사실 보이질 않아요. 그래요? 그만큼 깨끗해요. 얼굴 전체에 뭐 흠집 하나 잡힌 게 없고 아주 깨끗하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어떻게 14.7m 벼랑에서 추락했다는 분이 아무런 이런 상처나 흠집 하나 없이 이렇게 깨끗할 수 있느냐, 이게 사실은 가장 큰 의혹이죠. 그렇죠.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때 당시에 97년도 당시 들었을 때는 머리 뒤쪽이 한 7cm 정도 찢겨졌다, 이런 얘기 들었어요. 그 얘기는 그 얘기는 어떤 거냐면 정확히 얘기하면 한 2cm 정도. 2cm? 그때 당시에 이제 75년 8월 8일 날 장준하 선생이 아침에 이제 전날 사고가 났던 그 현장에서 출발해갖고 면목동, 그러니까 상봉동 자택으로 돌아오고요.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백기환 선생님하고 그리고 뭐 조철구 당시 의사, 네. 조광현 의사 뭐 이런 분들이 와갖고 이제 시신을 확인하면서 지금 현재 그 방영되거나 확인되는 그 사진을 찍은 게 바로 그날인데 네. 그걸 확인하면서 이제 이 소위 말해서 귀 뒷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 귀 뒷부분. 네. 귀 뒷부분 그걸 기저부라고 얘기하는데 두꺼운 뼈가 잡혀요. 네. 그쪽 부위에 약 2cm 정도. 그래서 손가락을 넣었더니 쑥 들어가고 성형TP를 넣었더니 안으로 깊숙이 들어갔다. 그런 상처만 있고 나머지 아무런 외상이 없다. 이래서 이제 이 사건의 의혹이 처음 시작된 건데 이번에 이제 그 관을 열어서 확인해 보니까 거기에 이제 6cm 지름 6cm 가량의 이제 두개골 네, 함몰 자국이 발견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만약에 망치라든지 뭐 이런 걸로 때리게 되면 네. 그 때린 부분이 전부가 다 파열이 나는 게 아니라 네. 그 망치의 가운데 지름 부분들 네. 지름만 약간 그 찢어지고 다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한 2cm 정도 그래서 상처가 난 게 아닌가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게 완전한 타살인데 다시 밝혀져야 될 게 많잖아요. 예, 근데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그 뭐 행안부인가 어서 뭘 한다 그러는데 이게 수사권이 없는 데라고 하던데. 그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행안부로 이 사건을 배당했다고 하는 거는 네. 정의가 어떻게 된 거냐면 청와대에다가 유족이 민원을 제기했고 네. 그래서 국가 차원의 재조사를 요구하니까 우리나라 국가의 그 옴부즈만 기관이 바로 국민권익위원회예요. 네. 그러니까 뭐 국민들이 뭐 불만이 있거나 민원을 제기하면 무조건 글로 가게 돼 있습니다. 네. 국민권익위로. 그래서 국민권익위가 그걸 받아서 이게 소관부처가 어딘가 이제 봤더니 과거 이제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하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이 일을 담당했었는데 그 기관이 조사기간 종료로 인해서 만료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만료되면서 그 나머지 잔여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이 행안부예요. 글로 넘어가는 그래서 이제 거기로 그래서 이제 이 자료를 보낸 건데 네. 이걸 받은 행안부에서는 황당한 거죠. 지금 입장이. 그러네요. 아니 우리가 이건 사실 동사무소 조직이 행안부인데. 그렇지. 네. 근데 단지 그냥 그 나머지 청산 업무를 우리한테 넘기기 위해서 이제 진실화해위원회를 우리가 받았던 것뿐이지 이 사건 조사를 우리가 하는 일이나 권한은 아무 관련이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결국 되지도 않는 얘기인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재조사가 되려면 국가 차원의 특별법을 제정해서 조사기구를 만들어야 되고 그 조사기구는 민간과 민관 합동으로 이 사건을 조사할 수 있는 특별기구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단지 조사 권한만 줘서는 안 되고요. 수사 권한을 줘야 됩니다. 그렇죠. 수사 권한을 주고 또 의문사위원회에서 굉장히 부족했던 게 뭐냐면 실지 조사권이 없었어요. 국정원과 직무사령부에 대한 문서고를 직접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는 실지 조사권 이것을 반드시 보장해 줘야지 이게 안 돼 있으면 재조사해도 또다시 이건 진실이 어려워져요. 그럼 결국에는 이번 정권에서는 하기 힘든다는 얘기잖아요. 이번 정권은 어차피 시간 다 지나갔고 할 수가 없는 건데 여하간 법은 국회가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이제 우리 박근혜 후보나 새누리당에 있는 분들은 이 사건이 모든 의혹이 조사되고 끝난 건데 그거를 무슨 재조사를 하느냐 말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데 그건 잘못 이해하고 계신 거고요. 그렇죠. 이 사건은 의혹만 남긴 채 조사기간 종료로 문을 닫게 된 사건입니다. 결과적으로 밝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시간이 모자라서 저희가 조사해야 될 의혹이 너무 많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의혹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너무 미약했고 단지 1년 남짓 만에 이 사건을 다 조사할 수가 없어서 그냥 문이 닫힌 거예요. 그래서 이 문이 다시 열려서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충분한 조사 기간을 주고 그리고 그걸 조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주는 것 이게 진정한 조사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선거를 잘해야 되겠네요. 선거 잘해야죠. 선거 잘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 이런 게 있어요. 그 박근혜 후보가
박근혜 후보가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책임이 있냐 없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네. 뭐 그가 이제 74년 유경수 여사가 이제 사망하고 실질적으로 5년간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했으니 그렇죠. 그가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뭐 하는데 이름 맞기도 하고 이름 틀린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요. 네. 만약에 이 사건을 장준하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만약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네. 이건 명백히 박근혜 씨 사건이 된다. 박근혜 후보의 사건이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아버지의 개입 의혹이 제기되는 마당에 그렇죠. 그 아버지의 사건을 만약에 덮어버린다면 그거는 이제 아버지 사건이 아니라 바로 박근혜 후보의 직접 사건이고 그 진실을 은폐하고 가리는 네. 그 제2차 가해 행위를 하는 거니까 저는 이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예. 박근혜 씨가 먼저 앞장서야 된다. 그렇죠. 더군다나 장준하 선생 유족을 찾아가서 진심 어린 사과까지 그가 청해놓고 그리고 돌아서서는 이런 걸 반대한다고 하면 그런 사과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박근혜 사과가 아니고 씨는 우롱이지. 자기가 좋을 때만 좋은 얘기하고 아닐 때는 모르쇠 하지 않나요? 그래서 장준하 선생님의 유골이 발견돼서 이렇게 언론에 보도될 때 고 노무현 대통령 묘소를 찾았어요. 저는 네. 여기에 굉장히 큰 정치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가야 될 곳과 해야 될 곳과 이런 걸 구분하지 않고 자기 그렇죠. 일정에 의해서 그렇죠. 고통받고 피해받은 사람들을 다시 이용하고 하는 거가 정말 오히려 정치인이 해서는 안 될 잘못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저기 뭐 시간이 좀 어쨌든 제가 김문중이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해요. 예. 괜찮겠습니까 시간이? 시간이 좀 괜찮겠어요? 통화 시간이? 저요? 네. 저는 괜찮아요. 괜찮습니까? 예. 네, 저는 누구한테 말씀하시나 했습니다. 지금 저 여기는 1인 미디어이기 때문에 아무도 없어요. 저 혼자 하는 겁니다. 그래요? 저 김문중이에 대해서 요즘에 요번에 또 어서 인권위인가요? 어디서 발표를 했잖아요. 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근데 그래서 아버지 김초 선생은 이제 해야 될 일이 더 많다. 라고 했어요. 우리 그 고창만 씨가 책도 내시고 해서 굉장히 다 많은 분들이 또 사보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먼저 이제 여기 방송에서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 거니까 네. 간단하게 앞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지난 1998년도 5월에 당시 제가 천주교 인권위원회에서 활동가로 일하고 있을 때 이제 김은중이의 아버지인 김척장 분이 찾아왔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한테 이 사건의 아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셨고 그래서 14년째 그 아버님과 함께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싸우고 있는데 그동안 국방부는 4번에 걸쳐서 김은중이가 스스로 방아쇠를 당겨 자살했다라고 결론을 내렸죠. 근데 우리는 김은중이가 스스로 자살할 수 없는 자세, 무리한 그리고 스스로 총을 쐈다면 반드시 격발한 오른손에 화약흔이 있어야 되는데 그 화약흔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서 우리는 타살이라고 주장하고 싸워왔던 거죠. 네네. 근데 국방부의 4번째 자살 결론을 보고 이 아버지하고 저희가 협의 끝에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진정을 낸 거예요. 네. 국방부가 수사 잘못했고 이로 인해 그의 명예가 훼손되었으므로 순직 처리하여 명예를 회복시켜달라. 명예를 회복시켜달라. 예, 그리고 진상을 규명해달라. 이 2가지로 이제 민원을 냈는데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마찬가지로 그가 총을 쐈다면 당연히 발견되어야 될 오른손 화약흔이 없다는 것에 주목했고 네. 그래서 그 주목한 것을 실험을 통해서 입증하자 해서 모두 12명의 그 군인들에게 사격장에서 총을 쏘게 한 후에 그것을 이제 손을 면봉으로 채취하고 국가수에 의뢰했는데 12명 모두에게 다 화약흔이 검출된 겁니다. 네. 그렇게 되니까 이제 권익위원회는 이것은 사실상 김은중이가 타살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결론으로 받고 그래서 이제 국방부에다가 김은중이가 사실상 타살된 것으로 결론을 내렸으니 그를 순직 처리하도록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을 했고 국방부가 처음에 이것을 거부하고 외면했는데 결국은 이제 여론과 또 국방부 장관이 이제 이 진실을 알게 된 거예요. 화약흔이 나오지 않았고 그리고 권익위원회가 처음에 국방부는 이걸
권익위도 자살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허위 보고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진실, 허위 보고라는 진실을 국방부 장관이 알면서 대노했고, 그래서 결국은 조사본부장이 밑에 사람들이 나도 속인 것 같습니다. 라는 뭐 황당무계한 답변을 하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지금 내부적으로 순직 처리를 하기 위해서 네. 전사망 심의위원회라는 게 국방부에 있어요. 그 전사망 심의위원회에서 김은중의 사인에 대해 다시 심의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국민권익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이제 추진될 걸로 저희는 지금 얘기를 듣고 있고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렇게 조사가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국방부가 예. 이 사건에 대해서 순직 처리를 하는 대신 진상규명은 요구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이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의견을 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걸 들으면 참 국방부가 진실을 추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협상을 통해서 사건을 왜곡하려고 또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고 있고요. 네. 반드시 김은중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져야 되고 내년 2월이 이제 사실상 이것이 타살이라고 하면 살인 공소시효가 15년인데 네. 내년 2월 24일이면 이 공소시효가 만료가 됩니다. 그래요. 유족의 입장과 저의 입장은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된다.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나름의 확실한 판단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통령 소속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3년간 활동을 하고 조사 기간 종료로 또 문을 닫았는데 저는 이런 군대 또 김은중이 사건을 비롯해서 현재 20년 이상 시신을 인수하지 않고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가족이 전국에 20여 가족 이상이 돼요. 지금 냉동실에 20년 이제 그냥 안치되어 있는 시신들이 20여 구 이상 되는데 이분들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다시 만들어져서 그래서 조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가족들이 억울해하는 그 진실을 밝혀주는 것이 국가의 당연한 의무고 국방을 위해서 간 군인들에게 이러한 그 진실을 알게 해주는 것은 국가의 신성한 또 다른 의무인데 이런 거 방기하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네, 이 군 의문사 진상위를 만들려고 하면 이것이 이제 일반 시민들의 힘으로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것도 국회의 입법을 통해서 만드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투표를 잘하는 수밖에 없네요. 계속 투표를 잘해야 됩니다. 투표를 잘해야 되고. 이것이 당연한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하는 건강한 정신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 선출되어야 하고 국회의원이 선출되어야 합니다. 미국에서 영화 나온 거 라이언 일병 구하기처럼 많은 사람이 희생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적지에 침체해서 구해내잖아요. 사실 우리는 우리의 군인들을 너무 소모품으로 쓰니까 우리가 10번째가 그러더라고 사람은. 그렇죠. 실제로 실제로 제가 처음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 김은중이 사건하고 군의문사 사건을 제가 지금까지 쭉 하면서 놀란 게 국방부 건물에 그 조사하기 위해서 이제 가는데 현수막이 비전투 손실 예방해달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처음에 저게 뭔 말인가 해서 비전투 손실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건 전투하지 않고 죽는 사병을 이르는 말이라는 거예요. 비전투, 전투하지 않는 손실, 사람의 손실로 표현한 걸 보고 제가 엄청나게 화를 냈어요. 거기 국방부 그 장군한테 어떻게 사람이 손실이냐. 그렇죠. 남이 집에서 20년 이상 애지중지하며 키운 내 자식을, 내 아들들을 군대에 보내놨더니 죽으면 손실로 처리하고 부족한 숫자만큼 다시 뽑아서 쓰면 되는 거냐. 이런 사고방식으로 군대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군의문사로 누가 억울하게 죽었다고 호소하는 걸 철문 걸어 잠그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막는 이런 군대가 어떻게 국민의 군대라고 할 수 있냐고 막 화를 냈어요. 저는 그러한 생각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걸 위해서라도 반드시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어서 군에서 죽어간 모든 사병들이 왜 죽었는지 이거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국방부는 사병이 죽으면은 누가 방아쇠를 당겼고 누가 줄을 맸는가 이거를 기준으로 자타자를 구분해요. 그래서 스스로 당기고 스스로 맸으면 자살이라고 그래요. 근데
인권운동가인 제 입장에서는 이건 매우 잘못된 거예요. 네. 우리가 보는 것은 당겼다고 왜 당겼고 맸다고 왜 맸는지를 조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예. 그 유족들이 다 억울해하는 게 이거예요. 그냥 제가 왜 맸고 왜 당겼겠냐. 그렇죠. 설령 당겼다 해도. 예, 맞습니다. 저희가 조사해 보면 다 나와요. 예. 군대에서 때리고 가혹행위하고 괴롭히고 잠 못 자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맞아요. 견딜 수 없어서 예. 죽었으면 그거는 그렇죠. 당연히 타살이죠. 국가가 책임져야 관리를 잘못했고 불법 행위를 지속하게 만들었으므로 모든 책임을 국가가 져야 되는 겁니다. 네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국방부가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이런 게. 네. 우리 고성만 씨가 예. 4년 후에 예. 비례대표든 뭐든 해서 국회의원이 꼭 돼야 되겠네요. 제가 저 측면 지원하겠습니다. 고성만 씨 같은 분이 좀 진정으로 국회에 들어가서 이 진상위원회 뭐를 좀 해서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뭐 정치할 뜻은 있잖아요. 없나요? 느닷없는 질문은 사양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조만간 소주 한잔 하죠.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예, 고생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장준하 의문사 진상위에서 활동했던 그 고상만 씨였습니다. 이 친구랑은 저는 뭐 각별한 사이고요. 사실 오늘 이렇게 이 스튜디오 부르려고 했는데 지금 계속 일을 하는 상황이라 나올 수가 없나 봐요. 그래서 전화상으로 조금 길게 다른 전화 인터뷰보다 길게 했습니다. 자, 노래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널 사랑하겠어 신청곡 왔는데요. 들어드리죠.
네, 이 순간 누구보다도 너를 사랑하겠어. 좋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행복한 거죠. 누군가 사랑할 수 있는 너를 사랑하겠어. 예, 제주 한번 연락해 볼까요? 제주가 어떻게 됐는지. 제주 소식을 한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막 원인구가 헷갈립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잘 계셨죠? 네. 저기 지금. 예. 맷뿌리에서 지금 신방이 와가지고. 네네. 해군기지 관련에 대해서. 네. 맷뿌리에서 옛날에 이 맷뿌리 당이라 해가지고 우리 조상님들한테 1년에 한 번씩 마을회장이랑 노인회장이랑 청년회랑 셋이서 공들여가지고 이거 하는 데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오늘 행사를 하고 있어요. 맷뿌리에서 네, 지금 WCC? 뭐 이거 WCC. 예, 참가와 함께. 예. 그걸로 관련해 무사히 행사를 마친과 동시에 마을에 이제 평온을 빌겠죠. 네, 지금 멸종위기 동식물 및 강정막을 살리는 강정살림 굿 맞죠? 네, 강정살림굿. 예. 맷뿌리. 그것이 이제 일상적으로 우리가 보는 굿인가요? 우리가 이제 당산나무 앞에 사는 것처럼 굿이. 예, 지금 이제 일반인 우리 주민들이 와서 그쪽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예. 네네. 소리 나시죠, 징소리? 예, 징소리 나고 짱가리 소리 나고 합니다. 예. 네네. 지금 환경 세계 환경 자연 환경 구조청 그걸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떤 건지. 그거를 내일 개막하죠. 내일 이제 컨벤션에서. 내일입니까? 예. 제가 내일 하고 있어요. 국제 행동 주간 선포식? 예, 그 선포식을 이제 내일 할 거지고 개막할 거고요. 네. 이제 여기서는 이제 우리 마을에서는 이제 그런 총회가 참 영원히 잘 해지기를 바라면서 마을 구슬한다. 또 환경 단체들이 들어오니까 영원히 잘 해서 결의안해가지고 이걸 잘 자연을 보존해 주사는 그런 뜻에서 지금 이제 굿도하는 행사로 했죠. 네. 그래요. 지금 저희 이제 그 사람들은 이게 환경 보존이니까. 네, 그렇죠. 여기를 그 사람들이 와서 보면 외국 사람들이 10,000명이 들어오는데. 전 세계가. 예, 10,000명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와서 이거를 봤을 때는 참 천혜의 명소인데 이런 자연 파괴가 되겠는가. 그거 하고 또 뭐 이렇게 또 뭐 말똥개 같은 거 매생이 뭐 맹꽁이 뭐 남방 돌고래 이런 등등이 여기에 서식하고 있는데 이거를 과연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 뭐 여러 가지로 좀 와서 그 사람들 느끼고 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10,000명이 와도 한 30명 가량이 강정을 방문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네요. 30명 정도. 예. 지금 그건 그렇게 됐고 이번 태풍이 지나가서 어떤 다른 피해는 없었습니까? 육상에는 별로 감사하게도 그냥 비닐을 불리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좀 대형 태풍이 왔다 갔는데 뭐 사라보다는 좀 뭐 약하지만은 그래도 바다에는 굉장한 해군기지 지금 여기는 굉장히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요? 펜스 같은 거 다 날아갔습니까? 케이스. 예, 이게 앞에 오타 방지막 같은 거. 오타 방지 지네들 걷었죠 그 전에. 지네들이 걷고 그다음 펜스 같은 것이 좀 날아가고 많이 훼손되고 그냥 케이슨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케이슨. 예. 케이슨이 지금 인터넷 보셔서 알겠지만 케이슨 7개 중 2개는 지금 바다에 침몰돼 버렸고요. 가라앉아 버렸고 5개 있는 것도 지금 저거 쓸 수가 없대요. 바다에 지금 다 파손되고요. 골절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게 하나를 만드는데 50억. 50억. 그럼 7개면 얼마입니까? 우리 세금이? 대략 그랬죠? 350억. 와. 예, 저걸 하나 만드는데 세멘트가 레미콘이
2천 개가 들어와서 한다고 그래요. 하긴 뭐 20m씩 되는 거니까. 엄청난 거죠. 그 멍청한 새끼들 또 여기다 대림이 지금 또 골재 하려고 좀 그 모형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래서 우리 보고 하는 얘기가 웃기죠. 신이 그렇게 내린 거를 활동가들이 와서 빌어서 장애인의 태풍에서 케이스이 망가졌대요. 그런 멍청한 우리 대한민국 군인입니다. 얼마나 아니 우리가 그렇게 활동가들이 그렇게 힘이 있고 우리가 이렇게 그런 망가져라는 빌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왜 자기네들하고 대항을 못하고 이렇게 평화로 싸우겠습니까? 그쵸? 저희가 이 강정 앞바다가 워낙 파도가 세고 물결이 태풍이 올 때 센 데잖아요. 여기가 제 코지죠. 네. 그래서 여기는 안 된다는 거를 입지가 안 된다는 걸 다 압니다만 그 사람들 억지죠 지금. 네, 지금 케이슨이 가라앉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관계자들도 이제 어느 정도 알 것 같긴 한데 억지로 밀어붙이게 하는 거죠. 이거를 이제 국회에 좀 알려야죠. 알릴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냐면 끌어갈 수도 없고 맺힐 수도 없으니까 수중 폭파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또 수중 폭파하면은 그 안에 연산호, 환경이 얼마나 또 파괴되는 거예요? 생물권이 다 파괴되겠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아파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것 때문에 또 이것을 알리는 작업을 또 많이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또 이것도 엄청난 그런 또 싸움을 해야 될 것 닮아요. 제가 옮길 수가 없으니까 쟤네들을 갖다 파괴시키면 그 안에 그 세면이 그 깔아앉으면서 그 파괴되는 거고 그 폭파가 어마어마할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생물권이 살아나겠습니까? 지금. 그거는 그렇고요. 강정 펜스가 쳐진 지 1년이 됐어요. 9월 2일이. 네네. 그래서 어떤 행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펜스 그 1주년 내가지고 거기 중덕 상거리에서 이제 3부 1배. 사업단 앞에까지. 3부 1배를 했고요. 펜스 이제 그 모형 만들어가지고 터뜨리기. 부수기. 그거 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조금 기자회견하고. 뭐 이제 그 다양한 행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저희가, 국제행동주간은 언제까지 하는 거죠? 내일서부터, 그니까 15일까지인가요? 15일까지? 주간이? 10일간이라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우리도 저희도 이제 뭐, 마을 주민하고 지킴이가 이제 그 추천해가지고 뽑힌 거 한 10대뿐만 그 입장료 내고 들어가는 행사장이 있습니다. 뭐 입장료가 6만원인가 그렇다면요? 6만원입니다. 야, 비싸요. 저도 가고 싶었는데. 대단합니다. 비행기표도 없고 하여튼. 국제가 망신입니다. 이거. 네. 그래가지고 지금 뭐 그런 상황 같아요. 그리고 어느 분이 우리 해군이 좀 도와주게 온다는데 입국 거부 당했다고 그럽니다. 네, 그런 실정이고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거기 살고 있고. 그뒤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말고 강정의 어떤 소식을 전할 게 있어요? 혹시? 그러니까 지금 이제 행동주간이 9월 8일날 집중의 날인 걸 아시죠? 우리가 이제 9월 8일, 전국 집중대회가 있습니다. 네네네네. 8일날. 네네. 그 이제 활동가들은 6일서부터 이제 활동가들이 이제 그 행동이고, 우리 또 전국 집중회는 9월 8일날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컨벤션까지 걸어가기로. 이제 그래서 거기서 이제 촛불문화제 하기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주까지 열심히 좀 활동하시고요. 또 소식들 좀 많이 오셔서 전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강정마을의 여성위원장이었습니다. 너무 작으신 분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좀 누님 같은 분이신데, 하여튼 강정이 빨리 평화가 오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케이슨이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많이 침몰됐고 함몰됐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강정 앞바다가 깊이나 않은 이 물살 때문에 케이슨 자체도 이게 높이 20m, 길이 20m라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큰 건데 이거 하나 제작하는데 50억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것이 물에 침몰돼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 침몰됐다고 하는데 나중에 여기가 만약에 군함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힘든 태풍 때문에 온전하지 못하는데 억지로 그냥 결정했으니까 한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을 듣거나 아니면 알고 계신 분들 좀 전파해 주시고요. 관계자들은 다시 한번 국회에 좀 더 이런 사실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노래 한번 듣고요.
정말로 그대가 외롭다고 느껴진다면 떠나요 제주도 푸른 밤 하늘 아래로. 떠나요 둘이서 힘들 게 별로 없어요 제주도 푸른 밤 그 별 아래 그동안 우리는 오랫동안 지쳤잖아요 술집에 카페에 많은 사람에 도시의 충무보다는 바다의 속삭임이 좋아요 신혼부부 밀려와 똑같은 사진 찍기 구경하며 정말로 그대가 재미없다 느껴진다면 떠나요 제주도 오늘 내가 살고 있는 곳. 네, 공지영 씨가 쓴 르뽀영 씨가 쓴 의자놀이를 읽었습니다. 쌍용장차에서 일한 분들이 회사를 얼마나 아꼈는지, 회사와 경찰이 얼마나 악랄하게 노조원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는지, 또 얼마나 믿음이 서로가 있었는지 상세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22명의 살인이 더 이상 23명의 죽음을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그래서 우리 모두의 일이고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눈물을 먹으면서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일들은 전혀 인원을 감축할 필요가 없었는데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나라도 필요 없는 그런 집단들에 의해서 해고됐고 22명의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지금도 비가 오면 온몸이 쑤시고 고통을 감수해내면서 대한문 앞에서 그분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용산 참사 때 용서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6명의 무고한 사람이 불에 타서 죽었을 때 용서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냥 용서하고 말았죠. 그 용서 때문에 우리의 국민들은 이 정도로 다 감내하면서 용서할 수 있다는 생각들 때문에 쌍용 자동차에서 학살과도 더 심한 공포의 76일을 그들은 맞이했고 거기서 많은 희생을 치렀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의 책임이고 남일이라고 생각했던 우리 자신부터 반성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용산 두 개의 문 영화가 전 국민이 보아야 하는 영화라면 의자놀이 이 책은 우리들의 필독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열심히 일한 노동자가 대우받는 세상을 위해서라도 꼭 읽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입금 전액이 용산 쌍용자동차나 같이 연대하는 사람들한테 쓰여진다고 하니까 이번 추석 선물이나 이런 것들을 책을 의자놀이를 선물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코 남의 일이 아닌 나의 일이고
내 주변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읽는 내내 가슴이 아주 먹먹했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함께 책을 구입해서 읽어주시고 주위들한테 권해주시고, 이렇게 노동자들이 회사를 지키려는 애사,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도 강한데도 불구하고 자본의 논리에 의해서 무참히 해고되고 또 죽임을 당하는, 마치 광주 항쟁 때보다도 더 심할 정도로 광주 항쟁을 보는 듯이 경찰 특공대들의 폭행을, 우리가 보는 화면은 10분의 1도 안 된다는 그런 말들을 적혀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분들도 제가 계속 만나봤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금 더 힘을 쏟아주셔서 의자놀이가 100만 부 팔릴 때까지 좀 같이 좀 힘을 좀 실어주십시오. 이 이익금은 전부 쌍용자동차에 기부된다고 합니다. 마음이 착잡할 수 있겠죠. 노래 하나 듣죠. 창밖을 봐요 별도 하나인데 무엇이 두려워서 그러시나요. 내 사랑아 당신의 마음에 내 마음을 더하리. 내 사랑아 꺼질 듯 피어나는 당신의 눈빛이 내
맞아. 우연을 가장한 필연적인 만남이었어요. 사실 어디쯤에서 지금 걷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행히 서진과 동진이 있었는데 서진에서 걷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좀 천천히 뒤로 가서 만났죠. 만나서 얘기도 나눴습니다. 뭐 늘 겸손해 하시고 넉넉한 마음으로 또 이렇게 그리고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모자를 펴 쓰고 묵묵히 걸어가는. 저는 사람들이 너무 간사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너무 좋다고 하다가 금세 버려버리는. 우리가 아이들한테 인형을 사주면 한 일주일인가요? 굉장히 좋다고 놀다가 또 좋은 게 나타나면 그건 확 버려버렸죠. 그렇듯이 어떤 정치인이 나왔으면 그 사람 좋다고 하다가 조금 잘못하면 아니 잘못한 것도 별로 없는데 자기랑 뜻이 맞지 않는다고 바로 버려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제가 트윗이나 페이스북을 보면서 이정희 전 대표가 국회의원 대선에 나온다고 하니까 당에서 나라에서 보조하는 26억 원을 받으려고 나오는 거 아니냐. 너무 돌려하다 좀 입에 담지 못한 욕들을 많이 퍼붓는데 이 사람들의 정치는 도대체 무엇인가. 물론 알밥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전에는 또 누구 밑에서 알람광고 끼다가 또 그 사람을 버릴지. 한번 배신한 사람은 영원히 배신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모쪼록 그런 일이 없도록 저만큼은 그렇게 간사하게 살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사는 이유 형님을 내가 좋아합니다. 네, 여러분 서원에 힘입어 노무현 세계의 이야기가 무사히 막을 내렸어요. 제가 공교롭게도 목요일날 임플란트 수술을 받는 바람에 지금까지 술을 못 마시고 있습니다. 종파티 때 제가 복던 우리 부산 돼지국밥 거기서 후원금을 산저금을 냈는데 디프리를 가지고 아주 멋지게 뻑적지근하게 했는데 전혀 술을 마시지 못해서 재미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2시 1시쯤에 집을 갔는데 아무튼 무사히 잘 마쳤어요. 그것도 수익금이 좀 남아서 42명 전 참가자 배우뿐만 아니라 스태프들을 해서 9만원씩 나눠 가졌습니다. 물론 배우만 했다면 뭐 더 많이 받았겠지만 그거는 취지에 맞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공평하게 고인돌 연금농장의 취지에 맞게 하자고 해서 물론 제가 주장했죠. 그래서 다 어린아이들부터 어린아이나 나이 먹은 사람이랑 똑같이 94,000 얼마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공연을 하면서 좀 안타까움도 느꼈어요. 우리가 살면서 나랑 뜻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또 나랑 좀 다르다고 해서 배척하는 것들을 이번에 여실히 느꼈습니다. 여실히 느꼈고 저야 뭐 싫어하는 곳이 새누리당이나 뭐 이명박밖에 없으니까 별로 안 갈 때 가릴 데가 없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생각하기엔 매 공연이 매진될 거라고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에 20일 정도 공연에 1,300명이 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초대가 엄청 많았죠. 결국 초대를 안 하겠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자리가 비니까 배우들 사기 진작을 해서 초대를 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알았어요. 아무튼 되게 미안한 감이 들어요. 노무현이라는 이름을 걸고 타이틀로 공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저희들이 잘못 만들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 그렇게 열광했던 사람들 그리고 저와 함께 길거리에서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은 다 어디를 갔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저를 여러 곳에서 썼던 사람들 도와달라고 했던 사람들은 다 또 어디를 갔는지 그래서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공연이었습니다. 저는 저를 필요로 하면
언제든지 달려갔고 했는데 결국은 나쁜 의미로 생각하면 조금 요 말은 안 하겠습니다. 안타까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친구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의 부탁은 절대로 들어주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것에는 서로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무슨 제가 어떤 일을 했을 때 대가를 위해서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도의적으로 저는 조금 관심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이것이 그냥 일반적인 것이 아니고 그런데 전혀 관심 안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 그렇다면 저도 뭐 그동안의 관심들을 좀 조금 접어야죠. 제가 상처를 덜 받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랑 관계를 조금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노동자분들한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 개인적인 어떤 사람들을 저를 연결했던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고, 저 노동자분들에 대한 마음은 어느 정도 10분 이해하면서도 또 하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쌍용자동차가 노무현 정권 때 그것이 먹튀로 외국 자본에, 상하이 자본에 팔리지만 않았다면, 그리고 회계하는 관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만 안 했다면 지금의 쌍용자동차가 좀 더 행복하고 했을 텐데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또 하나는,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지금의 쌍용자동차 사람들은 늘 중산층이면서 보수 쪽으로 투표를 했겠죠. 이것이 또한 삶을 살아가면서 깨달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너무 큰 대가를 치렀지만 아무튼 그래서 저는 좀 포괄적으로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큰 것을 위해서는, 내가 좀 아팠지만 아픔을 위해서 더 큰 걸 배웠으니까 좀 더 눈을 좀 나만 보지 말고 외눈박이들끼리만 놀지 말고, 아니면 돈 가진 사람끼리만 놀지 말고 외눈박이도 쇠눈 가진 사람도 같이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심지어는 제가 노무현 연극한다고 명함을 내밀었을 때 그거를 어떻게, 내가 아니었다면, 내가 출연하는 것이 아니었으면 다 찢어 발리고 싶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어떤 개인, 자기가 다니는 회사에서 잘려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연대를 하고 있는데 연대의 의미가 또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아무튼 조금은 슬펐고, 조금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도 뒤를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혜림님도 연극을 보러 왔어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좋다고 얘기하면서 더 공연을 안 하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맙죠. 아유, 분위기 이상하죠? 노래 듣겠습니다.
사실 뭐 저는 상처를 옛날에 좀 많이 받았는데 요즘은 별로 받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제 생각을 좀 하죠. 뭐 금방 잊고 금방 맑게 건강하게 삽니다. 네. 걱정해서 감사합니다. 두물머리가 생태 자연공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계속 지난 일요일 마지막 미사를 치렀다고 합니다. 4대강의 몸살이 언제까지 계속 지속될지, 이번에 태풍과 많은 비로 인해서 녹조가 잠시 주춤했는데 이것을 갖고 또 정부는 안일하게 대처하겠죠. 녹조는 사라졌다. 이제 겨울과 봄에 닥치면 이보다 더 큰 재앙이 올 텐데, 근데 그때는 이 각하께서는 감옥에 있으면서 또 하나의 죄를 더 보태야 되겠죠. 각하가 감옥에서 오래오래 살기를 기원합니다. 각하한테 바치겠습니다. 각하, 엿 좀 드십시오. 우리네 대장 어디에서 뭐해, 닭상 몽롱 꾸벅꾸벅 떨고 세상이 뒤집혔는데 누구네 책임이래요. 우리네 미래 어디에서 뭐해, 주름 밥 먹고 공부하러 가. 집안에서 내고 집 나오면 어른 깨라 이 싸가지 없는 것들아. 삐딱하다 보면 사고 칠 수 있고, 노력하다 보면 판검사도 되고, 그래도 지켜야 할 법은 많고 그런 개법은 누굴 왜 있고. 우리네 미래 미쳐가네, 사이버 세상에 미쳐가네. 이성 감성이 혼돈해서 그래서 결국에 미쳐가네.
아까워서 줄 엿도 없습니다 진짜. 아이고 이러면 하여튼 눈만 뜨면 움직이기만 하면 사고가 터지는 카카. 빨리 시간이 지나서 감옥에서 내가 면회도 한번 가고 싶어요. 고생했다고, 나라 망쳐서 고생했다고 면회들도 가서 진짜 엿을 사서 갖다 줬으면 좋겠습니다. 엿이랑 많이 처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민주통합당 경선은 잘 되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땐 전혀 바람이 불지 않는 것 같은데, 오늘 소식을 들어보니까 뭐 108만 명이 모바일 투표에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왜 이렇게 흥행 바람이 안 타고? 너무 문재인 후보가 독주를 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김두관 후보가 너무 힘을 발휘 못해서 그럴까요? 4명의 후보들이 지금 각축을 벌이는데 이미 뭐 1등은 따는 당상이고, 이제 그런데 과반수가 넘지 않아서 결선 투표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2등 자리가 누군가 이렇게 되는데, 현재까지는 손학규 후보가 2등인데 굉장히 김두관 후보랑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고 있어요. 물론 모바일 투표에서 바뀔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지난 대선 때가 생각납니다. 늘 뒷차를 타다가 경선에도 흥행을 못하고 결국은 정동영 후보가 대권 후보로 돼서 결국은 580만 표를 지는, 늘 그때 당시 한나라당의 뒷부만 쳤잖아요. 뒤만 쫓아다니고. 왜 선점을 못하는지 잘 이유를 모르겠어요. 지금 박근혜가 여러 곳에서 선점을 하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행보를 하고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 묘소를 찾지 않았나, 전태일 열사의 재단을 찾지 않나, 흉상을 찾지 않나, 여러 가지 생각지도 못하는 것을 갖고 사회 이슈를 만들고 언론에 초점을 받고 있는데, 민주당은 어떤 돌발 행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초점도 받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이 상태로 하면 뭐 뻔한 거 아닙니까? 결국 뭐 문재인 후보랑 안철수 후보가 붙어서, 둘이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꼭 대통령을 하고 대통령 후보로 가고 싶은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참 기분이 좀 그래요. 저도 안철수 후보는 어느 순간에 단일화된 후보한테 넘겨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긴 해요. 그래야 또 멋진 사람이 되는 거죠. 아무튼 3개월 반 정도가 남았습니다. 민주통합당 사람들 좀 정신 바짝 차리고 경선의 흥행을 좀 일으켜 주시고, 애만 통합진보당에 대해서 떠들지 마시고 그냥 자기 밥그릇이나 좀 잘 챙겨서 많은 사람한테 좀 관심 좀 가주십시오. 4.12 총선 때 그렇게 말아먹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렸어요. 이번 경선이 좀 더 흥행되는 경선이 되기 위해서는 겸손하게 뒤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힘을 내시고 좀 더 박차를 좀 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태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된다고요. 이
그 꽃을 닮은 소녀 봄을 지나온 기억 나도 이제 사랑을 배웠다고 눈물을 흘린다 하얗게 탐스러운 꿈이 네, 경선인단 참가를 저도 많이 고민했는데요. 일단은 참가하기로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했고 제 한 표가 저는 뭐 늘 투표를 할 때 제3 세력을 키워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늘 그렇게 했습니다. 이번에도 아마 제 표는 제3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쪽으로 표를 던지겠죠. 주어진 것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히 활용하고 써서 좀 더 좋은 사회,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한번 같이 했으면 합니다. 대전을 제가 좀 갔다 왔는데요. 대전에 많은 젊은이들이 참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지금 그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데 보면 저는 이제 버스 같은 데에 그 임신부 자리는 절대 안 앉아요. 노약자 자리는 좀 비어있으면 좀 앉긴 하는데 버스는 임신부 자리는 절대 안 앉고 지하철도 노약자 자리는 절대 안 앉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그걸 알고 있죠. 그래서 안 앉죠. 뭐 버스에서는 조금 다른 의미는 있지만 또 그래도 서울 사람들은 버스에도 노약자나 어린아이나 노약자들이 타면 바로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하는데 이 대전의 학생들은 예를 들면 우리가 아줌마처럼 막 내 자리야 가방 던지고 앉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하고 있어요. 대전이 제가 보기엔 좀 양반 집안이라고 생각했는데 양반 동네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양반스럽지 않고 전혀 기본이 안 돼 있는 그 젊은 사람들이 자리를 좀 앉아서 물론 공부하냐고 힘들 수도 있고 아르바이트 하냐고 힘들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자기보다 더 힘들어하는 어린아이 아니면 임신부 아니면 노인분들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눈 멀뚱멀뚱 뜨고서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이런 데가 대전이라고 합니다. 대전이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닌 애매모호한 중도로 가고 있는 대전이 결국은 이런 꼴이 되지 않나 싶어요. 이 젊은 사람들이 정신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대전은 앞으로도 무엇을 갖고 기대를 하겠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런 남을 위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자기만을 위주로 하는 자기 편함을 위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커서 뭐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 학생들이 지방대라 그런가요? 전 이렇게 폄하하고 싶진 않은데 전혀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떻게 자기 할아버지 같은 분이 거기 앞에 서 있고 아니면 아주 어린 아이들이 거기서 힘들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물론 그 중에는 굉장히 아파서 몸이 힘들어서 그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 부분을 봤을 때 그렇지는 않다. 남을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전혀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대전 분들 좀 더 한번 신경을 써주시고 충남 이유 형님 좀 대전 분들한테 가서 충고 좀 해주십시오. 이 대학생들이 뭐 한남대인가요? 아니야 대전대 한남대 한남대 뭐 보건대 뭐 신학대 이런 사람들 다 그건데 왜 다리가 다 불신한가? 공부만 너무 해서 운동을 못해서 다리가 불신해서 서 있을 수가 없는 건지 어쨌든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전 분들 미안합니다. 마지막 해서 네.
네, 한바 대전 우리 좀 이 대전에 계신 뭐 공무원들도 한번 캠페인을 벌여주세요. 이거 노약자 저속은 비워놓는 거라든지 아니면 양보하는 미덕이 있어야지. 우리가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야, 오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이렇게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좀 한가하고 공연이 끝났기 때문에 한가한 마음으로 대한문에 가서 쌍용 자동차분들을 만나고 가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오늘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또 글 남겨주신 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죠. 꼭 안아주셔서 드리겠습니다. 서로가 다 보듬으면서 안았으면 좋겠습니다. 흐르는 바람결에 눈부신 하늘 소리 없는 구름 위로 자유롭게 날아오르는 힘찬 새들의 날개짓에 꼭 안아주세요 꼭 안아주세요 알 수 없는 그 두근거림이 사람과 사람을 잇네 제가 그동안 정말로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